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과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1차 신청을 완료하신 상황인데요. 첫날 697만 명, 둘째 날 731만 명이 신청하여 총 1,428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숫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차에서 이미 신청했으니까 2차에서는 자동으로 추가 10만 원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2차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1인당 15만 원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었죠. 이런 혜택이 2차에서도 비슷한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차례가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 이렇게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특히 1차에서 특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2차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차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했는데 사용해보니 불편했다면 2차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차든 2차든 받은 쿠폰은 반드시 11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금액이 있어도 절대 환불되지 않습니다. 11월 30일 자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리니까요. 따라서 받으신 즉시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 2차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 10%라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액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20만 9,970원이었는데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27만 3,380원이었으니 올해는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월 봉급 기준으로 대략 800만 원 정도를 받는 분들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급이라는 점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만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재산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원을 공제한 후 5억 7,9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 공시가격이 4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을 공제하면 3억이 되는데 여기에 월세 소득이 월 200만 원씩 있다면 연 2,400만 원의 부동산 소득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도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과 소득을 종합해서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발표하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나 확대되는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크게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가 되어서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줬는데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자산 규모 증가를 고려해서 1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죠. 어떤 금융기관이 대상인지 살펴보면 우선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봉사가 보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은 개별법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보호합니다. 보호 주체는 다르지만 똑같이 1억까지 보호해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을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호되는 상품들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자유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나 투자자 예탁금도 보호 대상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DC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같은 상품들인데요. 이런 상품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총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7천만 원은 원리금 보장형 예금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고 8천만 원은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면 예금으로 운용된 7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로 운용된 8천만 원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죠.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ISA 안에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펀드나 주식 등으로 투자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품들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펀드입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할 것 없이 모든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증권회사의 CMA 종합자산관리 계좌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CMA를 예금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후순위 채권이나 변액보험의 투자 계정 부분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보증 부분은 보호되지만 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외화예금도 똑같이 1억까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달러 예금을 하고 있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지만 은행이 파산했을 때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9월 1일부터는 모두 1억까지 보호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 보호한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억이라는 금액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원금 1억을 따로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까지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이자가 500만 원 붙어서 총 9,500만 원이 되었다면 이 전체 금액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만약 9,5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이자가 700만 원 붙어서 총 1억 200만 원이 되었다면 1억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금융기관별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같은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에 정기예금 3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보통예금 5천만 원 이렇게 3개의 계좌가 있어서 총 1억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계좌가 여러 개라도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잔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억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하고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8천만 원이 있다면 각각의 은행에서 1억까지 보호되므로 두 계좌 모두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이 모두 보호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금융기관의 기준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면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국민저축은행은 같은 KB그룹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이므로
각각 1억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한 은행에 1억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예금 분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을 B은행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은행 1억 원, B은행 5천만 원 모두 전액 보호받을 수 있죠. 물론 은행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불편함도 있겠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행에 예금을 분산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비밀번호도 여러 개 기억해야 하죠. 따라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 안전성만 생각해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안전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가지 정책 변화는 모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구의 경우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을 텐데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받으신 쿠폰은 11월 말까지 반드시 사용하세요. 예금보호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예금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분산을 고려해 보시고 각 은행의 금리나 서비스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